이야기부터 지금. 네네네. 여야 국회의원 125명,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및 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안민석, 박영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생겼던 문제잖아요. 네네. 본인 선거 때 생겼던 문제라서 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그래서 총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연말에 성탄절 특사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특사로 사면은 뭐 필요가 없고 복권된다면 그거는 이명박이 BBK 창립자이며 닷새 실소유자가 증명된 이유여야 해요. 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복권시켜버리면 이거는 대대적인 정치 보복 논란 프레임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일부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사면 및 복권을 건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죠. 이 정도면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이 정도면 뭐 복권은 할 만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고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건데 정치적인 동기로 정봉주 의원이 탄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 지금 복권이 안 된 상태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으면 그게 이제 또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푸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복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면과 복권은 사면만 하기도 하고 사면 복권 같이 가기도 하고 지금은 사면이 필요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형을 다 살아가지고. 그럼 피선거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이런 측면인데. 그렇죠. 복권.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겠죠. 모두 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걸 법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명박 씨가 뭐 우리들 이제 원하는 바에 의하면 12월 19일 정도 생일날 뭐 소환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봐야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사면 복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되게 1심이 기소되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8.15 특사 정도로 복권되는 걸 기대해 봅니다. 8.15 특사. 예,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그냥 제 상식이에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예, 이거는 제 상식인데 저의 바람은 당장 복권입니다. 제 친구 봉도사의 당장 복권. 사심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옛 로맨스의 주인공. 물론 정봉주 의원이 일방적으로 좋아했다는. 그렇죠. 예. 이거 확실히 정리해드렸어요. 네, 외사람. 하나만요. 가볍게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는 두 분이 방송을 다른 장소에서도 가시잖아요. 네, 하나는 네. TBS 가시고 SBS도 가시고. 네, 네. 어때요?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정치권에 있을 때는 별로 대화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긴 18대 나는 19대니까. 네. 그렇게 돼서 방송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어떤 경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을.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과거 행태. 시간이 지나봐야 똑같아 이거잖아. 그쵸. 캐릭터는.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그렇군요. 금방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어목하던 80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갯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뭐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한겨레 20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안녕용이에요?
한결의 20일 하영 기자. 예. 자, 인사하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아니 이건 아니구나. 아까 했던 거구나. 자,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예.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가 떴어요. 예. 어허. 2012년입니다. 예.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당시 떠올려 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 그때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온 사람들한테 하늘의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예. 조심해라. 예. 12월 11일 날요. 국정원 요원 김아무 계시죠. 예. 국정원 요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김 누구죠 이분이? 김하영 씨입니다. 김하영 씨. 예. 예. 그 내부 제보자 연락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5년 만에 밝혀졌죠. 내부 제보자였다는 거. 아 누구라고 한 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누구요? 한겨레 21일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 내부 제보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Deep Throat. 혹은 빨대라고도 하죠. 네. 예, 얘기했어요.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떠올려 보시면 12월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있었고요. 대선을 향해 가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당시 핵심적인 그 사정기관 사람들이요. 예. 경찰 그리고 국정원 10명의 통화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한 겁니다. 분석했더니 예, 분석했더니 실제로 예. 비정상적으로 사관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3,295건이 11일과 14일, 16일에 몰려서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11일과 14일? 네, 실무진이 단순히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나 국정원의 허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2차 장사나 있는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경찰 쪽에서도 당시에 경찰 주요 간부를 통해서 예. 주 통화가 오간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요. 예. 청와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호. 예, 당시에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2차장과 통화를 한 건데요. 보통 정무수석이면 국정원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로는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국정원이 없고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왜 국정원과 통화를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허.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국정원이 해야 할 방향이 조율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김용판 서울청장이 밤 11시에 긴급 보도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렸어야 할 예. 16일인데요. 16일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16일 날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댓글이 나오지 않거나 이게 혐의로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건 굉장히 톤을 높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허. 나 알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있은 직후에 경찰이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밤 11시에. 밤 11시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 나서 10분여 뒤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본인들이 말하자면 혐의가 없다라는 어떤 반박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예. 실제로 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 그 국정원이 서로 짜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기 어려운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일이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당시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만 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았었냐. 예. 그런데 이번 전화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당시에 정무수석이 있었고 아하. 또 하나는 비서실장이 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는데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람이요. 보통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당시 비서실장 누구였었어요? 하금열 비서실장입니다. 하금열. 예, 비서실장이 보통은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예.
조금 더 감안을 하면 차장급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시 통화 내역에서는 국익정보국장, 국장급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 뭔가 좀 다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당시에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 마지막에 하금열 비서실장을 소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요. 예. 지금 말씀드린 몇 명의 그 당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예, 재수사 가능하죠. 재수사 가능하죠. 예, 재수사 가능합니다. 어떤 법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냐면요. 국정원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가능합니다. 10년. 예, 그렇죠. 만주 변호사. 그렇죠. 국정원법 제94조 정치관여 금지 네. 위반. 사실 그때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가 왜 예. 중요하냐면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국정원의 만행들, 헌법 위반들이 예. 그때 사건이 제대로만 밝혀졌어도 어쨌거나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지 예. 않았겠느냐 충분히 추정할 수 있거든요. 운명이죠. 예, 운명이죠. 대한민국의.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윤다희님, 문자 알람 소리 들려서 제 휴대폰에 문자 온 줄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음으로 안 해놔서 제 문자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어도 또 사과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죄송합니다.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예. 예, 없어야지 이런 일이.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몰랑, 몰랑. 자, 두 번째. 예, 두 자, 번째. 그럼 이분들이 지금 구속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불러서 불어라. 예,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예. 이 큰 사건이 터졌네. 이거 누가 특정한 거야? 하호영 기자가? 아니 뭐 같이 했죠. 예, 제가 팀장이니까요. 하호영 기자가 2013년 10월 예, 18일인가요? 16일인가? 그 언저리에 예.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등장시키더니 이제는 국정원 전화 소리. 이게 우리가 전화 얘기하니까 문자 온 게 띵 소리가 난가 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복권 뉴스 갖고 왔다고요? 복권 뉴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청와대 안 할 것 같다고요? 복근이 아니라 복권이죠. 복권. 예. 일반인 사면 복권은 준비하고 있고 네. 법무부에서 명단 작성에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일반인 중에 방송인도 일반인이죠. 그렇죠. 예. 방송인도 일반인 정봉주 씨는 방송인인가요, 정치인인가요? 방송인이죠. 아, 그렇죠. 시리아 방송대국. 예. 국회의원 125명입니다. 그 어제죠. 예.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예.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예. 엄밀히 따지면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면은 된 거고. 예, 그렇죠. 복권만 복권이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정봉주 씨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 그럼 방송인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Right Now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나이가 정말 57세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데요, 이거. 그냥 뭐 나이가 많네. 예. 예. 어쨌거나 지금도 실검에 오를 만큼 국민적 관심사죠.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청와대 입장. 청와대 입장 예.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를 예. 말씀을 드릴까요? 공식적인 거는 공식적인 것은 일단 없다. 정치인 사면은 없다. 없다. 예. 근데 정봉주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중이다. 그리고 지금 다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이 다스 의혹의 핵심에는 BBK가 있고요. 아하. 당시 BBK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국회의원. 진상조사 특별단 단장. 당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근데 원래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굴도 빨개지지 않으시네요. 누구 저요? 예. 즐거워요. 아, 그러신가요? 관종. I'm so hot. 예, 그러시네요. 예. 당시 실제로 비공식 입장은 그래서 내용들은 다 아니까 이제. 그렇죠. 예. 비공식 입장 청와대. 어렵지 그래서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예. 누가요? 백원호 민정비서관? 거사 어렵다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예, 여기는 쉬우니까요. 예,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어렵다. 네. 없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내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 그런데 그렇죠?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는 그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예.
뜨겁지는 않네요. 왜요? 뭐 사면 복권을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열풍 이런 게 불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예. 열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왜 그러죠? 다스 때문에 예. 저절로 밝혀지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싫어요. 아 그런가요? 예, 재심 청구 안 해요. 저절로 감옥 가요. 저절로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국세청 적폐 청산 작업.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벌써 9년 만입니다. 9년 만인데요. 예. 국세청에도 적폐 청산 기구가 있습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인데요. 예. 주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 발화점이 된 퇴강실업. 태광실업 2008년 네, 2008년. 11월. 예. 음. 세무조사에 대해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표적 수사. 예. 목표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룹 하고 돌아갔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노무현 2008년 대통령을 7월입니다. 보내야 되겠다. 예. 이런 의도였었죠, 그러면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는 예. 거죠. 그때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더 드리면요. 2008년 7월입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때 교차 조사라는 걸 합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요. 그 태광실업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흔히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뭐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워낙 세게 세무조사를 하니까요. 이 국세청의 핵심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나왔습니다. 조사사국 국세청의 검찰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또 특이한 점은 세무조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예. 11월입니다. 검찰에 태광실업 정산개발을 고발하면서 속전속결로 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박연차 게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5월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이요. 네, 서가셨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세청의 조사는 의도된 표적 수사였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기획된 살인이었다라고 네.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일단이 드러나네요. 예, 예, 그럼 예.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또. 실제로 법 위반인 건 맞는데요. 예.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처벌 규정을 봐야 할 것 중심에는 같아요. 한상률 예. 국세청장 있고요. 네, 예, 그림 로비로 미국에도 잠깐 도망갔다 오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있습니다. 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찍어내리고 감옥까지 보냈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조사해야죠 이거.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2011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 집회를 주동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예. 김재동 씨나 윤도현 씨의 소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한 것도 이것 또한 남용이다라고 예. 판단했습니다. 김도현 씨, 그다음에 윤도현 씨, 윤도현 김재동 씨, 씨. 김재동 씨. 예. 기획사 다음이었었는데 거기가. 그렇죠. 예. 김준용인가요? 대표가 예, 김용진인가 뭐 예. 이름도 헷갈리네. 이제 우리 대학 후배인데.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자, 다음 뉴스. 수능 예. 연기는 없다. 예, 재연기는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불가하죠, 했고요. 그러면. 예. 그래서 상황별 3단계 행동 요령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개별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요. 시험 감독관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가, 나, 다 단계로 나뉘어서요. 그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다음 나. 예, 나 단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지는 않지만 안전의 위협이 있으니까 일단 책상 아래로 대피. 예. 그다음에 다 단계는 말 그대로 대피. 이 상황이 마지막 됩니다. 다 단계는 대피다. 그렇죠. 그런 예. 일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가나 다 단계 어느 것도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그것이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 2달 전, 석 달 전 말이 아직도 유효하군요. 그러니까 소 국장님. 네. 준비한 거 보면 결국은 타겟이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상징화된 것이고요. 예. 궁극적으로 겨누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을 지금 겨누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정윤회 문건 2014년 11월 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이 사실에 가까웠던 문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국기문란, 오히려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 그 배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에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내의 어떤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병우라는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겨누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세 번째 인물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최순실 씨입니다. 예, 허 교수님 실제로 법원에서 최순실 씨의 신사동 빌딩 처분을 이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적폐청산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다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200억대 건물을 동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뜻하고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예. 저게 이제 200억대를 하지만 작년부터 최순실 씨가 팔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170억 정도 있는데 안 팔려갖고 130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문의는 있지만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뇌물 액수만큼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다 국고로 기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걸 처분하려고 최순실 씨도 그것을 예감하고 처분을 위해서 발부등을 쳤던 것 같은데, 실제 매수자들도 이런 이제 법적 권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전혀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건 말고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출범을 전후해서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를 통해서 생긴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득을 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다 되어진다면 뭐 재산은 다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뭐 과거에 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것은 그렇죠.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뭐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홍준표 지사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은 예. 원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가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정치적인 해석만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아닙니까?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계시면은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빨리 오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가족적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나 정윤회 문건과 이 여러 가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은폐와 외압이 어느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에 버티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 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의 순장죄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정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이제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철성 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를 잘 하도록 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있을 때 잘 집회를 관리를 해서 참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칭찬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임명 당시부터 이제 그 음주 단속에 음주 걸린 거에 대한 은폐 문제라든지 또 뭐 최순실 인사가 아니냐 등등에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할 거냐 보니까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이철성 행청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걸로 보면 조금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아마 이철성 청장이 지난 그 촛불 집회에서 특히 이제 어떤 촛불 집회를 잘 또 뭐 허용을 했고 또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뭐 태극기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여권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뭐 네. 일각에서는 뭐 최순실 씨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기직이고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측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홍준표 전 후보 그 아들 집에서 이렇게 몇 달 있겠냐 해갖고 웃었는데 그래서 한 달뿐이 아닌 것 같다. 자, 빨리 오겠다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분입니까? 아마 가더라도 신혼부부 집에 하루 정도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데 호텔에 있지 그런 정도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 아닌가 보여져. 저는 임기직은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1년 3개월 남았어요. 예,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그 차가 거의 뭐 폐차가 될 정도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한 것으로 뭐 그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라든가 이 증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구설수의 고위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관계없이 구설이 오르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은 거기에 응분후 도덕적, 정치적, 어떤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이 뭐 촛불 얘기했는데 촛불 집회를 경찰이 관리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막 진압을 하고 할 때도 시민들이 나서서 그 좀 과격한 그런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경찰은 행진을 거의 이 세종대왕상 그 정도 선에서 율곡로 거기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 법원에서 정말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위가 청와대 앞까지 이루어졌고 저는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치면은 좋겠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점에 비춰볼 때 알겠습니다. 뭐 A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못다한 저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박근혜 지우기의 돌입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박 전 대통령이 좀 담담할 것이다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친박 핵심인 홍문정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네, 뭐 심정이 어떠실까요 지금? 네, 담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도 60%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성표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우선 담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정이 어떨까요?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그것이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2차 장사나 있는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경찰 쪽에서도 당시에 경찰 주요 간부를 통해서 주요 통화가 오간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요. 청와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호. 당시에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2차장과 통화를 한 건데요. 보통 정무수석이면 국정원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로는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국정원이 없고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왜 국정원과 통화를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허.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국정원이 해야 할 방향이 조율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김용판 서울청장이 밤 11시에 긴급 보도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렸어야 할 16일인데요. 16일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6일 날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댓글이 나오지 않거나 이게 혐의로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건 굉장히 톤을 높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허. 나 알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있은 직후에 경찰이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밤 11시에. 밤 11시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 나서 10분여 뒤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본인들이 말하자면 혐의가 없다라는 어떤 반박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 그 국정원이 서로 짜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기 어려운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일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당시에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만 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았었냐. 그런데 이번 전화 분석을 해보니까요. 당시에 정무수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서실장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는데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람이요. 보통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당시 비서실장 누구였었어요? 하금열 비서실장입니다. 하금열. 네, 비서실장이 보통은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조금 더 감안을 하면 차장급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시 통화 내역에서는 국익정보국장, 국장급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 뭔가 좀 다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화.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데요, 이거. 그냥 뭐 나이가 많네. 어쨌거나 지금도 실검에 오를 만큼 국민적 관심을.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청와대 입장. 청와대 입장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공식적인 것은 일단 정치인 사면은 없다. 근데 정봉주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중이다. 그리고 지금 다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다스 의혹의 핵심에는 BBK가 있고요. 당시 BBK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진상조사 특별단 단장. 당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근데 원래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굴도 빨개지지 않으시네요. 누구 저요? 즐거워요. 아 그러신가요? 관종. I'm so hot. 그러시네요. 당시 실제로 비공식 입장은 그래서 내용들은 다 아니까 이제. 그렇죠. 비공식 입장 청와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누가요? 백원호 민정비서관? 거사 어렵다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는 쉬우니까요.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어렵다. 없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내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 그런데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는 그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뜨겁지는 않네요. 왜요? 뭐 사면 복권을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열풍 이런 게 불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열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죠? 다스 때문에 저절로 밝혀지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싫어요. 그런가요? 재심 청구 안 해요. 저절로 감옥 가요. 저절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국세청 적폐청산 작업. 태강실업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벌써 9년 만입니다. 9년 만인데요. 국세청에도 적폐청산 기구가 있습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인데요. 주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발화점이 된 퇴강실업. 2008년. 네, 2008년. 11월. 세무조사에 대해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표적 수사.
목표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럼 파고 들어갔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노무현 2008년 대통령을 7월입니다. 보내야 되겠다. 예. 이런 의도였었죠, 그러면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더 드리면요. 2008년 7월입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때 교차조사라는 걸 합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요. 그 태광실업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흔히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뭐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워낙 세게 세무조사를 하니까요. 제대로 했더라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내의 어떤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병우라는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겨누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세 번째 인물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최순실 씨입니다. 예, 허 교수님 실제로 법원에서 최순실 씨의 신사동 빌딩 처분을 이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적폐청산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다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200억대 건물을 동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뜻하고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예. 저게 이제 200억대를 하지만 작년부터 최순실 씨가 팔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170억 정도 있는데 안 팔려갖고 130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문의는 있지만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뇌물 액수만큼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다 국고로 기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걸 처분하려고 최순실 씨도 그것을 예감하고 처분을 위해서 발부등을 쳤던 것 같은데 실제 매수자들도 이런 이제 법적 권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전혀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건 말고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출범을 전후해서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를 통해서 생긴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득을 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다 되어진다면 뭐 재산은 다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뭐 과거에 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것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뭐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홍준표 지사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은 예, 원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가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정치적인 해석만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아닙니까?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계시면은 신혼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빨리 오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가족적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나 정윤회 문건과 이 여러 가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은폐와 외압이 어느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왜냐하면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있었고요. 대선을 향해 가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당시 핵심적인 그 사정기관 사람들이요. 경찰 그리고 국정원 10명의 통화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한 겁니다. 분석했더니? 예, 분석했더니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사활양이 늘어나요? 그렇죠. 3,295건이 11일과 14일, 16일에 몰려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11일과 14일? 네, 실무진이 단순히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나 국정원의 허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2차 장사나 있는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경찰 쪽에서도 당시에 경찰 주요 간부를 통해서 주요 통화가 오간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요. 청와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2차장과 통화를 한 건데요.
보통 정무수석이면 국정원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로는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국정원이 없고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왜 국정원과 통화를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허.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국정원이 해야 할 방향이 조율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김용판 서울청장이 밤 11시에 긴급 보도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렸어야 할 예. 16일인데요. 16일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16일 날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댓글이 나오지 않거나 이게 혐의로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럼 굉장히 톤을 높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허. 나 알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있은 직후에 경찰이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밤 11시에. 밤 11시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 나서 10분여 뒤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본인들이 말하자면 혐의가 없다라는 어떤 반박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버티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 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순장죄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정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이제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철성 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를 잘 하도록 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있을 때 잘 집회를 관리를 해서 참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칭찬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임명 당시부터 이제 음주 단속에 음주 걸린 거에 대한 은폐 문제라든지 또 최순실 인사가 아니냐 등등에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할 거냐 보니까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걸로 보면 조금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아마 이철성 청장이 지난 촛불 집회에서 특히 이제 어떤 촛불 집회를 잘 또 허용을 했고 또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태극기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여권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기직이고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일부러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홍준표 전 후보 그 아들 집에서 이렇게 몇 달 있겠냐 해갖고 웃었는데 그래서 한 달뿐이 아닌 것 같다. 자 빨리 오겠다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분입니까? 아마 가더라도 신혼부부 집에 하루 정도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데 호텔에 있지 그런 정도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 아닌가 보여져. 저는 임기직은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1년 3개월 남았어요. 네,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그 차가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한겨레 20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안녕용이에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예. 자, 인사하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이건 아니구나. 아까 했던 거구나. 자,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예.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가 떴어요. 예. 2012년입니다. 예.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당시 떠올려 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 그때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온 사람들한테 하늘의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예. 조심해라. 예. 12월 11일 날요. 국정원 요원 김아무 계시죠. 예. 국정원 요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누구죠 이분이? 김하영 씨입니다. 김하영 씨. 예. 그 내부 제보자 연락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5년 만에 밝혀졌죠. 내부 제보자였다는 걸. 누구라고 한 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누구요? 한겨레 21일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내부 제보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Deep Throat. 혹은 빨대라고도 하죠. 네. 예, 얘기했어요.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떠올려 보시면 12월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있었고요. 대선을 향해 가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당시 핵심적인 그 사정기관 사람들이요. 예. 경찰 그리고 국정원 10명의 통화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한 겁니다. 분석했더니? 예, 분석했더니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사망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3,295건이 11일과 14일, 16일에 몰려서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11일과 14일? 네, 실무진이 단순히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나 국정원의 허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2차 장사나 있는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지금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순장조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정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이제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철성 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를 잘 하도록 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있을 때 잘 집회를 관리를 해서 참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칭찬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임명 당시부터 이제 음주 단속에 음주 걸린 것에 대한 은폐 문제라든지 또 최순실 인사가 아니냐 등등에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할 거냐 보니까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걸로 보면 조금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아마 이철성 청장이 지난 촛불 집회에서 특히 이제 어떤 촛불 집회를 잘 또 허용을 했고 또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태극기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여권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기직이고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일부러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홍준표 전 후보 그 아들집에서 이렇게 몇 달 있겠냐 해갖고 웃었는데 그래서 한 달뿐이 아닌 것 같다. 빨리 오겠다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분입니까? 아마 가더라도 신혼부부 집에 하루 정도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데 호텔에 있지 그런 정도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 아닌가 보여져. 저는 임기직은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1년 3개월 남았어요. 네,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그 차가 거의 뭐 폐차가 될 정도로 음주사고를 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한 것으로, 뭐, 그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라든가 이 증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구설수의 고위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관계없이 구설이 오르고